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는 시사평론가 김민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을요? 네. 네, 뭐 하고 지내요? 주말은 사이버 세상에서 잘 지냈습니다. 네. 무슨 게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여러 가지. 네. 병렬 독서라고 아십니까? 병렬 독서가 뭐예요? 네, 한 번에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거죠. 네. 그렇지. 저는 병렬 게임. 한 음, 번에 여러 가지 게임을 머리가 막 뒤죽박죽일 것 같은데. 하나만 하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몇 가지씩 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은 중세에 있었다가 잠깐은 좀 미래 세계에 있었다가 잠깐은 현실 세계와 가까운 어떤 사이버 세상에 있었다가 왔다 근데 나 갔다.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개인적으로 잘 아는 아주 보수 성향의 그 패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이 나왔어. 네.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그쪽하고 막 갈등하고 막 싸우는 게 나온 거야. 내 꿈에. 그거랑 비슷하네. 막 뒤죽박죽인 거네. 꿈 제가요? 제가 뒤죽박죽. 하여튼 네.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친구가 꿈에 나왔는지 궁금해가지고 오늘 나 전화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러게 어떤 징조일까? 너 왜 유튜브 하면서 국정원 욕했냐? 국정원이 너를 굉장히 미워하던데 이렇게. 혹시 당신도 참칭 보수입니까? 이렇게. 네. 왜 아침부터 흰소리만 하고. 네, 오늘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가장 아마 핫하게 이제 미래형이 될 것 같은데요. 핫한 뉴스가 될 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대국민 담화하는 게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전 대국민 담화는 아마 그때 부산 엑스포 29표 받고 난 다음에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그죠? 그렇죠. 그거였고 이것도 근데 대국민 담화를 좀 예고를 빨리 했으면 좀 더 이제 기민하게 대응할 텐데 갑자기 어제 밤에 이 공지가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했는데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뭐에 대해서 한다는 거냐. 네. 이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야, 국정 운영이 뭐 즉흥적이고 뒤죽박죽이야. 자기 마음이야. 그러니까 좀 낮에 얘기를 해주든가 최소한.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미리 예고하고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밤에 말입니다. 근데 내용이 이래요. 언론에 공지를 네. 한 게 대통령실이 내용이 의료개혁, 의사 증언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다라는 건데. 그걸 왜 밤늦게 결정하냐고. 그렇죠. 그리고 의료개혁과 의사 증언 추진 경과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궁금한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경과가 궁금하다기보다는 뭐가 궁금합니까? 계속 이럴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렇죠. 계속 2,000명 고집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명시적으로는 안 했어요. 공지 내용이 없고 일단 어쨌든 주제는 의료개혁 의사 증언 추진인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해서 그게 그럼 어떤 내용일까를 그렇지. 이제 우리가 알아맞혀야 되는데 일단 담화는 11시에 나옵니다. 네. 11시에 나오기 때문에 곧 그거 우리 맞춰볼까? 맞춰야 맞춰. 된다. 네. 태도 돌변이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겠지.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첫째는 제가 지금까지는 2,000명 절대 이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았지만 워낙 지금 국민들의 불편이 크고 워낙 지금 환자들이 너무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전향적으로 제가 한번 불러서 보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 호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가거나 아니면 지금 분명히 궁금한 거를 여러분께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자, 2,000명은 원칙입니다. 왜 원칙인지를 제가 직접 여러분께 설명을 그치.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네. 더 높은 거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왜 지금 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에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추진할 수밖에 네. 없는가? 이걸 국민한테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한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피로감이 높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인정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인정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로 가는 것이냐.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은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에 설명에 방점을 두는 것이네요. 맞아요.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지금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신문을 봤어요. 혹시 힌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신문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힌트를 찾아본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힌트를 쭉 찾아봤는데 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의료 취약 지역 의사 부족분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설명할 벌써 것으로 다 답이 나왔네. 알려졌다. 음. 네, 이런 내용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정치적 이익과 무관하게 국민이익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국가개혁 과제라는 점을 밝히되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것으로 안다. 대통령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좀 야, 이따- 그럼 내가 다 맞춘 거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조금 신문 보고 이따가, 얘기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일보는 일단 대통령은 그냥 고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리고 이미 있는 거고 네.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권에선이 주어입니다. 네. 여권에선 이번 담화에 정부가 2,000명으로 고수해온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 그건 여권에서 제기되는 그렇죠. 거고 여권에서- 대통령 뜻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요걸 좀 이렇게 이 구어로 풀었으면 여권에서 그러니까 여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담화를 하신다면 2,000명을 좀 이 고치는 방향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바람이 한다. 있다.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까지 담화 개최 여부, 시기나 방식을 둘러싼 찬반을 놓고 참모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며 담화 당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다. 라고 했다. 뚝심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신문들 얘기를 쭉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도했는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일단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윤 의료개혁 관련 오늘 대국민 담화. 그래서 이미 예고 기사를 이렇게 쓴 거고요. 그게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가 이 기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바로 왼쪽에 충북 세사락이 손도 못 써보고 숨졌다. 이걸 신문 가운데 6개 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일면 머리에다 올렸어요. 조선일보가. 그렇죠. 대다수의 신문들은 사실 이것을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왜 그랬냐면 크게 다루지 않은 이유는 물론 이게 당연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정말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신문들이 크게 다루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이 사건이 전공의들이 지금 이제 좀 병원에 있지 않은 상황들 최근에 벌어진 이제 의정 갈등에서 그쵸. 이어진 어떤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면 아마 크게 다뤘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기가 이제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배수로 그렇죠. 있는데 예. 배수로에 거기서 발견이 됐고 그렇죠. 예, 물웅덩이에 빠진 상태로 발견이 됐고 이미 아이를 발견했을 때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119가 현장에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로 일단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도 무반응 상태였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응급조치를 계속해서 어쨌든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의료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의식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지만 맥박은 다시 뛰기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전원을 시키기 위해서 상급병원에 전원 요청을 했는데 이 수도권에 있는 데다가 이제 전원 요청을 계속 넣었지만 다 거부당한 거예요, 전원을. 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9군데서 거부를 당하고 마지막 10군데째에 전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상태가 악화돼서 이 아기가 이제 숨진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를 놓고 이제 오늘 신문 보도에 보면은 전문가들의 견해나 이런 것들이 네, 쭉 조금, 이제 실렸는데 네.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마 이제 좀 살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최근의 의료 상황하고는 별개로 아마 그 이전 상황에서도 전원이 어려웠을 거다라고는 하는데 조선일보가 일면에 배치하면서 강조한 거는 그런 상황 자체가 지방의료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의료가 삼면도 같이 보여주면서 말씀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조선일보 3면 보시면 예. 이 지방에
이 병상 자체가 부족하고 의료 체계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에 방점을 지금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보도 보면은 그 생존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5% 미만인 상태였다. 이 내용을 전하면서 전공이 이탈했다는 진료 공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11번째 병원까지 연락을 했는데 전원이 안 된 상태에서 결국 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 갈등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분석해 주는 작업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 의료의 열악한 현실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방점을 찍고 보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 지역 의료의 현실이 이렇게 여러모로 부실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의대 증원은 해야 된다에 여전히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선일보의 편집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걸 일정하게 의도를 담았다. 그렇죠. 네. 제가 뭐 이 사건을 뭐 이용한다, 뭐 부풀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 조선일보는.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그 담화의 내용은 아마 이 조선일보의 판단은 그 담화의 내용은 역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정당성이나 이런 것에 포인트가 맞춰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리고 보이는 거죠. 현재 지역의 열악한 의료 그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안들을 대안으로 의사 정원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도 같이 언급할 수,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렇게 깔아놨다 기사에다가. 그런 편집으로 좀 보인다, 해석이 된다. 그것도 한번 그런 얘기가 포함이 되는지 11시에 대국민 담화 보면서 좀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의정 갈등 문제로 인해서 의료 공백 사태는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신문들도 관련 내용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 1면 보시면은 의대 교수 오늘부터 진료 수술 축소 강행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국민 담화와 함께 그 내용들을 또 같이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향신문 6면도 보시면은 동네 의사들 오늘부터 진료 단축, 주말 휴진 사태 오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동네 의사들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이제 전공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공의 전임의까지 갔다가 지금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낸 상황이잖아요. 의대 교수들은 주 52시간 이제 우리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새로운 입틀막, 이른바 입틀막 의협회장이 뽑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주 40시간 진료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 개원일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된 게 대한의사협회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강제상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학 교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대형 병원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마 대학 부속 병원 이런 데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공의들도 대부분은 이제 대형 병원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인턴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대형 병원이거든요. 개원이들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본인들의 어쨌든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유지를 해온 건데 의협은 주대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대계는 개원이들 중심으로 이제 조직이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협의 회장 새롭게 선출된 회장의 경우는 초강경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고 맞아요. 또 이 의대 증원 논리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입틀막 당하고 끌려나간 이력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증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줄여야 된다. 의대 정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의 어떤 투쟁 수위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이 낙선 운동하겠다. 내지는 다른 특정 정당에 뭐 이런 표를 몰아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여서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원이들의 경우에도 주 40시간 이내에 이 진료를 그러니까는 진료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은 예를 들면은 개원이들이 예를 들면 주 40시간 진료를 하기로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뭐 혼내주거나 이럴 수 있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발적인 참여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의사들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한 어떤 방침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태는 계속해서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총선이 코앞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하고 주 52시간 이내로만 일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대형 병원들 특히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들도
진료나 이런 것들이 한 50% 정도밖에, 수술도 5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명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여야 정치권 책임자들이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2,000명 증원안 철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증원안 오늘 대국민 담화 때 그때 2,000명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정도까지만이라도 나와줘야 이 문제에 대한 의정 어떤 대화의 창구가 뚫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를 주재를 했다고 하고요. 응급실 및 중환자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3차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할 걸 지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경향신문 기사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토끼몰이 한다고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저 밑에 기사 보시면은 의협 수사 몰아치더니 꼬였나? 경찰 한 달째 지지부진, 이런 기사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검찰까지 나서가지고 의사들 뭐 지금 다 수사하겠다고 초강경 대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하고, 경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 사건을 배당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거나 이런 뭐 후속 조치가 제대로 나오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엄포를 놓는데 불과했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의 순서도 꼬여버렸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또 의사들 입장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매도하고 수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러면 라는 거에 대해서 꼭 개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총선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발은 더 커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담화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총선용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개혁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의사들의 반발, 또 민심의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이런 게 잠재워지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아마 여당 내에서 여러모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그쵸. 반감이랄까 뭐 또는 걱정이랄까 뭐 그런 것들은 계속 커진 상태로 총선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을 걱정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지금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의대 정원 조정할 것처럼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뭔가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커지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해결할 여지가 있구나, 해결이 될 여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심이 좀 돌아설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막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신문 지면들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5면 보여드릴게요. 반성 전략 나선 국민의힘, 대통령도 민심 따르도록 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 발표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이 앞뒤는 사실은 조혜진 후보가 먼저 이 사과를 하자는 얘기를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는 조혜진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조혜진 후보는 경남 김해을에 출마를 했죠. 네. 원래 본인 지역구는 아닙니다, 여기가. 그렇죠. 지역구를 이동당했죠. 중진 이동 배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왠지 이동당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망하진 않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서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른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이런 데서는 여당 내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전하면서 조혜진 후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도 뭔가 이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인과관계를 좀 얘기하는 그런 기사의 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도 사실 이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 여당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들이 이 조혜진 후보의 어떤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읍소 모드에 돌입하는 걸로 네.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총선 출마자들이 대체적으로 정부 여당의 실체를 인정하고 달라지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이다라는 건데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 용인 지원 유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 저도 바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바꾸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어떤 정부든 완벽하게 국민의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의 지적에 반응하고 고치려 하느냐 아니냐다라고 했다라는 건데 사실 약간 뭐 얘기가 다른 데로 셀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도 사실 정말 그런 거냐는 나중에 정말 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뭘 갖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 이종섭 대사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진 못했죠. 그렇죠? 금요일 날 해가지고 네. 맞죠? 제가 지금 기억이 사이버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느라 엉망진창된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거죠. 금요일 날 일어난 일이죠. 네. 저희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거론하지 못했는데 그날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뭐요?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하고 외교부가 그것을 밝히고 대통령실이 그것을 수용했다고 하고 여당은 우리가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가 건의했다 그러잖아요. 또 그렇죠. 그건 자기가 홀라당 다 가져가더라고. 그 재밌는 거는 외교부가 주장한 거는 외교부가 설명한 거는 이종섭 대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강력하게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통령한테 이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대통령실은 또 아마도 대통령실이 쏟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정말 결단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정말 참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사의를 수용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당은 공식적으로 또 언론에다 대고 손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가지고 네. 그것도 대통령실이 수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종섭 대사가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야 내가 이렇게 자진 귀국을 했는데 일정도 없고 무슨 뭐 이거 망신주기야 뭐야 연일 네. 쓸데없는 회의만 계속하고 이게 회의인지 아닌지 모르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러고 그만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거 뭐 이제는 그만두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그냥 그만두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들이받아가지고 그만두게 한 것인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각자 그냥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근데 그런 느낌이 사실 여기서도 지원 유세에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족한 게 있는데 바꾸고 싶다. 그런데 내가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비슷한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를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알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다들 후보들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내가 바꾸고 있다. 건의하고 있다. 뭔가를 윤 대통령에게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 공치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조혜진 의원 얘기하셨지만 동아일보 8면 보시면요. 이게 표현에 관한 문제인데 대통령한테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때는 뭐 사안 자체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불쾌한 감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기존의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나오는 패턴이 그렇잖아. 여권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살자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야? 이런 반응 나오잖아. 굉장히 불쾌했다, 격노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지난번에 그 황상무 수석과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직접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김은혜 전 수석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용우 의원한테. 그렇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정신 차려라라고 했다 여당한테. 그런 반응이 지난번에도 나왔죠. 맞아요. 근데 조혜진 후보가 저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지 이랬을까?
아니 지금 대통령실 얘기가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로 자꾸 언론 보도, 특히 보수 언론에다가 보도가 자꾸 나오면서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아니 너무 솔직하잖아. 그렇죠. 좀 가려둬야지. 대통령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입틀막 해놨을 것 같아. 다 절대 바깥에서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나가게 해라고 아마 틀림없이 입단속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후보들이 볼 때 이렇게까지 대통령한테 격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사가 있어요.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얘기하기 잠깐 전에 네. 아까 요 직전에 동아일보 이 기사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야, 팔면에 무릎 꿇고 사과 한동훈한테 뭐 이거 한동훈의 이조 심판론 안 먹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 이조 심판론. 그렇죠.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바로 직전에 공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후보들이 그것조차도 안 믿는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사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이 의원도 후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령 이조 심판론은 지금 통하지 않는다. 여당의 대화 상대는 국민이 돼야 한다. 야당 욕만 한다고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후보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선 필패 위기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까지 나왔는데 그게 말씀드린 게 조혜진 의원이 얘기한 거죠. 다만 당내 후보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지만 사과 요구는 그래도 선을 넘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열린 자세와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라고 이 보도는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편으로는 내가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게 이조 심판론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고 그리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조금 해석을 덧붙이자면 민생 얘기나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다 효과 없고 다 실패했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검사 논리, 공소 제기의 논리, 이 범죄가 얼마나 악독한 범죄고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느냐를 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전공을 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내에선 이조 심판론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서울 서대문을 후보는 이조 심판론 같은 남탓보다는 더욱 낮은 자세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서병수 부산권역 선대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눈에 띄는 피부에 와닿는 민생 메시지, 정책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서울권역 선대위원장은 고물가 시대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고충을 아우르는 과감한 사회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조 심판론 얘기하고 자꾸 뭘 우리가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겠느냐. 당내 여론이 지금도 이렇다. 동아일보 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 또 붙어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개 사과가 하책 중의 하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반박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무릎 꿇고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민주당 찍으려던 표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대통령감도 아니라면 있던 표도 떨어질 것이다. 이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쪽 얘기가 더 대통령실에 잘 받아들여질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여긴 강동구는 또 왜 갔는지 모르겠어. 강동구 명성교회 갔잖아요.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을 했는데 여기도 강동구도 지금 거의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선거에 목매는 거 참 좋긴 좋아. 평상시에 잘하지. 다 뜯어 말리는데 다 임명하고 뭐 다 그거 옹호하고 감싸다가 다 이런 사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꼭 움직이는 거 보면 선거 겨냥해서 움직이는 게 막 나도 눈에 보여.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여기에 축하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저와 우리 정부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서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께 힘을 드리겠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난. 그리고 명성교회 이제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는 대형 교회이고 그럼요. 목사님은 또 보수적인 이제 성향 또 너무 종교인을 그러면 안 되는데
보수적 성향의 이제 목사님이다 이렇게 분류하던 분들이었어가지고 그것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여당 후보들이 계속 이렇게 볼멘소리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아까 네, 맞아요. 보여주다만 지면이. 맞아요. 하여튼 어쨌든 읍소 전략은 대통령도 취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뭐 선거 앞두고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여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나 대통령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앞서 제가 잠깐 동아일보 일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다가 다 못 해드렸는데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요. 창간 104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 29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일면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투표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5%,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4.7%로 나왔다고 합니다. 양당 격차는 10.8%포인트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오차 범위 밖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정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2.5%였고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3.4%로 9.1%포인트 차나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28일, 29일에 이제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29일 오전에 이제 이종섭 대사가 사퇴했기 때문에 이 변수가 일부 안 들어갔다. 근데 일부 반영은 되긴 됐지만 뭐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반영은 되긴 됐다라는 점에서도 이게 얼마나 또 반등의 기회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은 미지수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국민의힘에 열심히 문제 제기하는 민주당의 악재가 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악세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양문석 후보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지금 이 악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민주당하고 양문석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실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이 문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거의 그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수층이 결집을 할 거냐. 요거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고 이거 여론조사 결과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기 그렇죠. 어렵지만 숫자이기 때문에 또 아마 들으실 때도 귀에 그렇죠. 쏙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지역별로 봐도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나눠봐도 지금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뭐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지역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 뽑겠다, 국민의힘 후보 뽑겠다 이렇게 양쪽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16.9%포인트 차나 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후보가 훨씬 지역구 후보 뽑겠다고 하는 응답이 민주당이 높게 나온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경기 지역이나 인천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추세가 나왔는데 지금 또 관심이 될 만한 부분은 호남하고 부울경, PK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호남이 아니라 참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높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요 넘기면은 여론조사 결과 전하는 기사 제목이 민주, 수도권 충청 지역구 오차박 앞서 이렇게 돼 있고 네. 국힘, PK, TK에서 우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PK, TK에서 앞서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죠. PK 지역의 경우에도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는 팽팽하다. 요게 이제 이 조사들의 이제 어떤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국민의힘에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략을 새로 짜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중앙일보 오면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끝나면 쫓겨난다? 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일보 오면도요. 몸 낮추니 여당이 악어의 눈물이다. 독해진 한 쓰레기 같은 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사면요. 이재명 여당 참패란 말은 엄살.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세 개 그 신문의 이제 지면들을 저희가 나란히 이렇게 쭉 해서 보여드렸지만 그런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더 강하게 나가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내에서는 전해드렸듯이 뭔가 흡수하고 반성 모드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반성해야 되고 민생을 얘기해야 되고 뭔가 대안적인 얘기를 하자 이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리고 2조 심판론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2조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옛날에 강철수 얘기했던 것처럼 강동원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한쪽에서는 읍소 전략이 나오니까 읍소 전략은 이건 악어의 눈물입니다.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잠깐 선거용으로 펴기 위해서 저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읍소 전략입니다.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윤재욱 원내대표나 후보들이 막 유세 과정에 하는 말 보면은 지난주에 쭉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 범야권 200석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배경은 정말 그런 상황이 도래할까봐 뭐 여러모로 걱정돼서도 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했고 아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권자들 그 상황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좀 이 지지나 단결의 강도를 이완시키려는 그러한 전략이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치. 지금 여러모로 여론조사 상황도 좋고 지역구 상황도 뭐 좋다고는 하지만 지역구 상황 수도권 같은 경우에 좋다고 하는 게 사실은 5%포인트 차이 내로 승패가 갈리는 지역이 상당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저쪽은 결집하고 민주당은 이렇게 와야 되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그냥 우르르 넘어가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이 주장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네. 근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윤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렇죠. 선거 공간에서 잠깐 반짝 캠페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여기서 뉴스를 얘기하고 막 뭐 오늘은 누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다를 평론가니까 막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사실 이걸 매일 보는 분들은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까? 그렇죠. 근데 주변에 내 친구 뭐 우리 엄마 아빠 그 뭐 이런 사람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눠보셔도 사실 그렇게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저도 맞아요. 사실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도 몇 명 없지만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네, 주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주로 무슨 생각을 하냐? 민생 생각을 하고 민생의 핵심 뭐냐? 물가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당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 내 돈 내고 돈을 네. 쓰는데 언제까지 제가 점심 먹을 때 15,000원, 17,000원씩 내야 되냐고 제가 말씀드리지 너무 않습니까? 비싸. 그건 모든 국민들이 다 가체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대이변수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고 하면 그걸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폭동 안 일어나고 지금 참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근데 물가가 중요하다라는 건 예를 들면 한국일보 일면에서도 사실은 나와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투표 표심에 영향이 뭐가 제일 크겠습니까?라고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 좀 해보니까 막말이라든가 뭐 이런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물가가 가장 지금 영향이 크더라.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한국 리서치하고 여론조사를 24일부터 26일까지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서울 영등포 갑 등 한국일보가 선정한 6개 격전지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한결같이 과일값 등 물가 인상을 최대 관심사로 뽑았다는 거예요. 광주 광산을이 32%로 가장 높았고 서울 영등포 갑이 29%, 중성동갑이 23%로 나타났고요. 경기 화성과 한안갑은 각각 27%와 28%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물가 다음으로 이종섭 대사 논란, 의대 정원 확대 이 문제가 이렇게 뒤를 이으면서 갔는데 그렇지 않은 그나마 격전지라고 불리는 여야 간의 비등비등한 데에서는 지금 물가 다음이 막말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물가가 지금 이번 표심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걸 한국일보가 분석해서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라는 거는 평소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의정 갈등.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풀리진 않지만 뭔가 단서를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뭔가 기회는 생기는 거잖아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누가 얘기하듯이 지금 오늘 어느 언론이 얘기하듯이 오히려 그게 오히려 뭐 손해가 된다고도 하는데 어떤 신문은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기회를 잡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물가라는 거는 지금 백약이 무효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럼 진즉에 물가 관리를 좀 열심히 그렇죠. 하든가 말이야. 경향신문을 보시면은 네. 경향신문 뭡니까? 이면을 보시면은 예. 이게 안 돼요, 이게. 정부 지원 약발 벌써 끝, 공급량 부족에 사과, 백값 다시 들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파 875원입니까? 네, 875원. 그렇죠. 그 대파 그 대통령 발언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른바 대파 파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875원을 만들었냐? 할인하고 정부 지원 넣고 또 할인하고 거기다 플러스 줄 세워가지고 그 한정해가지고 그쵸? 한정판 대파잖아요, 그게. 예, 그렇죠. 예. 그 선착순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가격 875원인데 유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번 세일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 단가와 할인율 지원을 늘린 사과와 배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저장,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할인 지원으로 소비 수요가 여전해 상품성 좋은 과일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가 시장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 7, 8월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일 가격들을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기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네. 실제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하고 해서 줄었던 게 네. 이제 이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면서 한 번 수확해서 1년 내내 저장해 먹는 사과는 겨울을 지나 봄, 여름으로 갈수록 품질이 떨어지고 저장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작년에는 작황부진으로 상품성 좋은 사과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정부 할인 지원 영향으로 수요가 줄지 않고 있어 가격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부의 이 지원 자체의 어떤 효과가.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다시 지원해봐야 다시 고물가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또 가격이 올라오면 그냥 제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사과는 햇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사과의 여러 작황이나 이런 게 지금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날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후 변화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려면은 우리가 기후를 뭐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이 과수농가나 이런 데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상 어떤 지원이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다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이러는 거 지원 가격 지원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지만 지금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실력이거든요. 네, 유가도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가 때문에라도 물가 부담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고 결국 지금 정부가 원래 물가 관리 수준을 2%대에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 올해 내내 3%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 공약을 하나 내놨어요. 지난주에 또 우리가 좀 비난을 했는데 그 우리가 비난했던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가세. 그렇죠. 일부 이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10%를 5%로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개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양쪽 다 신문에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나중에 발표한 사교육 세액 공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감세 공약 꺼냈다 이러면서 경향신문이 지금 사설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태권도장, 미술, 피아노, 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밝힌 건데 지금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약 자녀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31일이니까 어제 밝힌 건데요. 집권여당 대표가 세수 감소로 비용하는 나라 국가는 아랑곳이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감세 공약들을 내놓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렇게 사설에서는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물가에 가계소득에 뒷걸음치를 치는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은 지난해 사교육비로 27조 원이 넘는 돈을 썼어요.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교육비도 세액 공제를 해주면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부담이 줄어들면.
그러면 공교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교육은 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까지 과연 생각하고 지금 이거 내놓은 공약이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설에 보면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민생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학원업계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일부러 그랬다. 미치겠다 진짜. 학원업계의 표심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럼 학부모도 일어나야 되겠네. 아니 교사들이 그러면 들고 일어나면 되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나 듣는 이것이 공약. 그리고 이 가설에도 또 있어요.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에는 부가가치세 인하도 거론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발상이다. 그리고 중앙일보에 보면은 서경호의 시시각각이라는 이 칼럼이 있는데 서경호 네. 논설위원이 썼어요. 네. 제목이 부가가치세까지 건드린다고? 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부가가치세 도입과 그 이후에 시행착오와 그 시행착오를 고친 얘기가 쭉 써 있는데 그 과정은 대부분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도입한 것도 박정희 정권인 거고 그치. 그 박정희 정권 때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다 이후에 보수 정권에서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이고 가령 강만수 장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입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하도록 노력한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어떻겠냐 이렇게 써 있어요. 선거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세금의 근간까지 흔들면 안 된다. 보수는 보수다워야 한다. 부가세를 도입하려고 안착시키려고 고생했던 그때 그 시절의 용사들은 부가세까지 건드리려는 지금의 정부 여당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5% 품목이 예전의 과세특례처럼 부가세에 구멍이 되지는 않을까? 경제정책을 너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닌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긴 했나? 여당과 정부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보수한테도 욕먹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 저희가 쭉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네 글자로 정리를 하면 만시지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할 것 같으면 진작 했어야지. 진작 실력 키우고 진작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준비를 했었어야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그 준비를 안 하고 지금 벼락치기로 하려다 보니까 벼락치기가 아니라 뭘로도 해서는 안 되는 부가가치세 뭐 이런 식으로 건드리고 이런 걸 막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이 거시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거시경제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사들 되게 똑똑할 줄 알았더니 뭐 그냥 범죄자 때려잡는 것만 잘했지. 그것만 잘하는 것 같아. 이 범죄가 얼마나 악독한 범죄냐를 막 얘기하는 그것만 굉장히 잘한다. 그럼 세상에 만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능이 있으면 그냥 그럼 만능 시키면 되지. 세상이 그냥 밝고 투명하고 멋있는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살기 좋은 세상이. 그리고 그게 지금 그렇지가 않더라. 여당의 걱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투표일이 4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아흘해가 남은 거지만 실제로 사전투표일을 감안하면 나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전투표가 5월 6일 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가 사전투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일면에 쓰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다급해진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 좀 보시면 운명의 5월 6일 여야 사전투표 총력전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나 어느 쪽에 유불리에 따라서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그동안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예를 들면 2016년 총선에서 12.2%였는데 2022년 대선까지 가면 36.9%나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 총선 때 서울 49곳 가운데 44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 사전투표 승리, 선거 승리가 공식화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보수정당은 사전투표 독려를 안 했던 거잖아요. 주로 본투표율에 나와가지고 투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친 건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전투표에서 야당이 밀릴 경우 그나마 투표하려던 지지층도 포기해서 선거판 자체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전투표 결집력이 선거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종료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2030 세대가 저조한 투표를 하면 여권에 유리하다는 공식도 더 이상은 들어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30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2030 남성이 많이 투표하면 그래도 여당이 좀 희망을 심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그런 점에서 사전투표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본다는 거고 이거는 예.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본다는 게 이 기사에 쭉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당. 맞습니다.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시면요. 그 동아일보 지면에 그게 나와 있는데 사전 투표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민주당 지지자가 53.9%, 국민의힘이 27%. 그러니까 앞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딸려가지고 이 조사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는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53.9%나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29%밖에 안 되더라. 이게 이제 기사의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흐름이 있을까? 아마도 계속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의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그 유튜브 잡혀갔잖아요, 결국. 맞아요. 조선일보 신문 보시면 우리 저 사전투표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투표소 이 사안이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투표소 몰카범을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 구속했다고 하는 소식은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하셨을 텐데 조선일보에 이 관련 기사가 요거 쪼르륵 요거 하나밖에 없어. 달랑. 사전투표 몰카 사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동아일보의 일면 머리도 동아일보에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이 소식이 커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근데 중앙일보 6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어요. 사전투표 몰카범이 그러니까 유튜버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네요. 지리산에서 4년 동안 피난 훈련을 했대요. 그 몰카 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뭐, 지리산에 가서 훈련하는데 무공을 쌓았나? 뭐 날아다니나? 뭐 거꾸로 매달리나? 뭐 그냥 뭘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그러네. 지리산에 가가지고 4년 동안 피난 훈련을 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 슉슉슉슉슉. 그래서 거기에 정수기 위에다가 통신사 딱지 딱 달아가지고 샥 하고 안 보이게. 저는 매일 이 방송을 위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뭘 훈련을 해요? 사이버 세상에서 뭐 사이버 세상에서 샥샥 안 보이는 거? 전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신면요. 투표 음모론이 총선 앞에 스멀스멀 나온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지리산에서 맞습니다. 4년간 훈련했다는 얘기도 돈 벌려고 하는 얘기지 실제 그랬겠습니까? 4년 동안 돈 버는 훈련을 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결국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지? 그 내공 있잖아.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을 막 가르면서 다니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다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전 투표율 떨어져 가지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망하면 그 뭐 좋을 일이 있습니까? 저분들에게 잘 모르겠네요. 뭐 좋을 일이 있는지. 글쎄요. 오늘 정리하면 만시지탄 4글자가 될 것 같은데요. 만시지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뭐 우리 얘기가 아니라 보수신문의 분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 나흘 닷새 이 정도 기간 동안에 네거티브가 굉장히 아마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것들 선거 전략이 나올 텐데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대로 진짜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제기가 되더라도 후보들도 좀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정말 단호하게 대응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게임은 못하니까요. 지리산에 한번 갔다 올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